20여 년 전 부시미 대통령은 북한 같은 악의 축의 국가들에게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에는 북핵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추진했었죠. 이번 주말부터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고지서를 내밀 겁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해 우리 안보와 외교, 경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이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어떤 경제 뉴스가 제일 궁금하셨나요? 주간 경제 브리핑 서울경제 박시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신이 월세 살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5명이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무 플랫폼 회사에서 조사한 건데요. 세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최근 5년간 월세 실거주 경험이 있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465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5.5%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조건이 복잡하고 확인 절차도 까다롭다는 겁니다. 네. 공제 대상이 되는데도 실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다는 거죠. 네, 일단 조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긴 한데요. 알고 있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8천만 원, 그러니까 세전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잘은 몰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가 세액공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월세를 납부했다면 17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그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초과하고 8천만 원 이하라면 15%가 공제되거든요. 그럼 최대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말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 한번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잘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좀 손본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 부부라면 각자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1명만 가능했던 건데요. 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로 각각 적용됩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면적 제한이 지역 구분 없이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대상이 더 확대된 겁니다. 월세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 또 교육비 이 부분도 좀 바뀐다고요? 네,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녀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50만 원씩 늘어서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네. 태권도, 줄넘기, 피아노 이런 예체능 학원비 1년치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여건이 폐지됩니다. 하나만 더요. 자영업자나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쓰이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업이 업무 추진비로 구입할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 송금 산입을 확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법상 송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기본 1,200만 원에다 전통시장 지출액의 10%까지 추가로 얹어서 송금 인정을 해주는데요. 내년부터는 20%로 2배 확대합니다. 네. 이거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거긴 한데요.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 밖에 소상공인의 퇴직금 격이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자영업자가 경영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에 과도한 세부담을 겪지 않도록 해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중에 초급 장교 하사관 월급 인상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 계획의 포인트는 초급 간부, 그러니까 5년 차 미만의 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을 대폭 올리는 겁니다. 네. 임기 말에는 하사 1호봉 월급이 300만 원 중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병사 봉급이 빠르게 오르면서 생긴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동안 장병들 월급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급 장교라든지 부사관들 월급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박탈감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입영 기준으로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1호봉 하사 기본급이 200만 900원인데 이렇게 되면 사병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가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기본급을 올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청년분들이 좋아할 소식 중에 하나가 예비군 훈련 가면 주는 보상 경비, 네, 이것도 올라간다고요? 맞습니다. 급식비나 도시락비도 물가를 반영해서 올리고요. 예비군 훈련비도 동원 훈련의 경우 8만 2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주요 의제가 어떤 건가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요. 앞서 한미 관세 협상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기존 2.6%에서 3.8%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또 중국 견제 전략에 맞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요구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국회 국방위 위원장 만나볼 생각인데 3.8%까지 인상하면 우리가 거의 100조 가까운 그렇죠. 국방비를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죠. 마가에 맞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로드맵 역시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정부도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이 그게 다 현물 투자는 아니다. 네, 대부분 융자나 융자 보증이 될 거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입니까? 네, 3,50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현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패키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1,500달러 규모 조선협력 패키지 마스가죠. 미국 내 조선소 새로 짓고 네. 조선 인력 양성하고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요. 나머지 2천억 달러로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같은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대부분 대출이나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증을 서거나 일부는 대출을 내주거나 아마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에 이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자신의 맞아요.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투자처를 자신이 직접 선정한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 측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의 90%도 미국이 가져간다 그러고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하고 보증을 해줄 이유가 없을 텐데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네, 뭐 합의를 해 나가야죠. 우리가 미국의 에너지도 1,0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관세 협상에 LNG, LPG, 원유 같은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연간 수입액이 250억 달러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미국산 에너지를 매년 200억 달러 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수입한 미국산 에너지 규모가 총 224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연평균 26억 달러 정도를 더 사들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브리핑 서울경제 박시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회담 이후에 한일 자유무역협정, 한일 FTA 체결에 속도가 붙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득과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참재원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한일 FTA 자유무역협정 이거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죠. 네. 그래서 사실 FTA 하면은 한일 FTA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안 됐죠. 20년 네. 전부터 시도는 계속했지만 실제로 뭔가 타결된 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3년 1월부터 공식 협상을 했긴 했었지만 일본 총리의 계속된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위안부 문제, 독도 분쟁 같은 맞아요. 여러 정치적 분쟁들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직 한일 FTA는 타결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정말 제대로 일본에게 무역 흑자를 올린 적이 없을 겁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우린 적자국인데 FTA 해도 될까요? 그 문제를 살펴보려면 네. 사실 FTA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또 그동안 한일 FTA 왜 안 됐냐 혹은 우리가 막고 있었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연간 수출입 실적이 역대 최대치 기록하면서 무역 흑자 달성했지만 일본은 말씀대로 계속해서 적자를 낳았어요. 네. 이 문제 살펴보려면 이 한일 FTA 그동안에 왜 안 됐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적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일 FTA 계속 추진하려다가 안 됐던 우리 내부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 외교안보실 차장이었던 김현종 전 차장의 이 회고에서 나왔었는데 통상교섭본부장 했던. 네, 맞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 일단 당시 일본은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고 그러니까 관세만 낮춘다고 해서 무역이 잘 될 것 같지 않았고 또 한일 간 기술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일 FTA 했다가는 우리 기업들 타격 더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고 셋째가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던 독도 분쟁 같은 정치 외교적 불확실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국내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연구원이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국정 외교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4년 전과 다르게 압도적으로 경제 외교 강화라는 답이 나왔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이제 무역으로 우리만 돈 벌 거야라고 네.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교역을 좀 줄이고 수출을 다변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랑 다변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론 아세안 인도 같은 국가들과의 수출 다변화는 중국과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 일본과의 교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적자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게 4.3%밖에 안 됩니다. 베트남보다도 지금 낮아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 규모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쟁력들도 산업 경쟁력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는 다시 한일 FTA 추진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교육 규모가 커지면 두 나라 다 이익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SK 최태원 회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만 혼자 경제를 하느냐. 그 말 참 와닿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한일 두 나라 관계에서 봤고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서 보면 한일 FTA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보호무역주의, 이제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다자간 무역 기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좀 흔들거리고 있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타격이 가장 심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G2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바로 이웃나라 일본 내지는 EU 다른 국가와의 이제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한데 특히 일본, 우리나라와 이제 산업 구조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강점인 건 또 일본이 없고요. 일본이 강점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일본이 워낙에 굳건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그렇죠. 네. 또 우리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IT 기술만큼은 우리가 또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일 FTA를 통해서 관세뿐만이 아니라 기술, 투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협력이 확대되게 된다면 이런 미중 갈등 속에서도 한일 공동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일단 무관세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입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겠죠.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비과세 장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문화 관광 콘텐츠와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사업을 좀 확대할 수가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을 보게 되면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당해년도 첫 해는 단지 관세 인하 효과만으로도 한국의 GDP가 0.06%포인트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FTA가 체결되고 10에서 15년 후가 지나면 한국의 실질 GDP는 최대 0.37%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 거의 잠재 성장률이 거의 1% 중후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일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를 가기 전에 예.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그 태평양 축의 국가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해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정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영어로 하면 CPTPP라고 하죠. 네. CPTP라는 게 농업, 공산품, 제품 포함해서 모든 품목들 관세를 좀 철폐하자 이거를 목표로 2018년 12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바뀐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본 주도로 되어가고 있는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도 합류했고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이 주도를 했었다가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이제 빠져나가면서 네, 약간 네. 변화가 있었던 미국은 그런 미국 주도의 무역망을 원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회원국들이 CPTPP 경우에는 12개 국가까지 늘었고 지금 합계 GDP 같은 경우도 이 나라를 다 합치면 전 세계 GDP 한 15%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15%만큼의 우리가 무역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시장을 열 수 있지 않느냐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일본이 있고 멕시코가 있거든요. 회원국 중에 이 두 나라는 우리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FTA라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면 CCTPP를 먼저 가입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방향대로 한일 FTA를 그대로 추진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CPTPP의 경우에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지만 지금 12개 국가가 가입이 돼 있죠. 단지 2개 국가만 지금 FTA가 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과 멕시코입니다. 그러면 이 CPTPP는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규제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국이 갖고 있는 이제 특수한 경제 현안, 우리는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네. CPTPP 안에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일 FTA가 체결이 된다면 우리가 공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한 품목은 서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CPTPP는 다자간 어떤 자유무역의 협정의 틀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한일 FTA는 양국 간 맞춤형으로 경제 안보를 협력을 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네.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간의 어떤 세세한 조건을 맞추면서 협의할 수 있다. 두 나라가 서로 유리한 조건으로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도 일본은 뭐 세계 세 번째, 네 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 기술력이 아무리 일본을 많이 추월했다고 해도요, 그죠? 우려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FTA라는 협상이라는 건 이제 윈윈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의 세계적인 최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밀 기계와 같은 공작 기계와 같은 네. 자동차 부품 면에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의 굉장히 값비싼 이 고품질의 과일이나 농산물 수입이 바로 우리 농어가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일본이 콘텐츠 강국이거든요. 그럼요. 네. K-팝, 데몬헌터스 우리의 콘텐츠지만 소니가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그랬죠. 네.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한류의 영유입, 일본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다시 잠식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합니다. 네. 일본과의 FTA를 체결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두 나라 간에 사실은 해묵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늘 외교나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개선이 돼 가다가도 늘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적 선에서 어떤 경계선을 타다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3, 4년 전 바로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입니다. 그랬죠. 네. 대법원에 이제 일본 이 기업에 대한 자산을 압류하라라는 이제 결정에 반발해서 갑자기 소재 부품, 장비 한국 수출을 이제 규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일 FTA 추진에 있어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데요. 이렇게 역사 인식 문제, 독도 문제, 강제징용 문제, 또 일본 정치인들의 우경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파장이 커질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처럼 또 다시 어떤 이제 경제 보복이 재발할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할 때마다 이제 어떤 우리 가장 민감하게 보이는 게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유예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좀 천천히 좀 수입하는 방안, 여기에다가 또 공급망 안정화나 이제 분쟁 조정이 있을 경우 이걸 협상문에 좀 명시하는 방안, 네. 우리가 이제 안전 장치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신 기자, 한일의 FTA를 추진하고 예. 한일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된다면 중국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와 이 통상의 문을 연다는 건 다른 나라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한 역학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혼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실제로 FTA라든가 통상 담당하시는 분들 뵙고 좀 여쭤봤습니다. 네. 공부를 좀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좀 살펴보려면 전제를 하나 두고 가야 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계속해서 흑자 보다가 2023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기는 했거든요. 큰 이유로 이제 중국의 자체 제조업 경쟁력 상승하면서 이제 ITC 산업 분야 무역 수지가 우리에서는 이제 좀 손해가 커지게 된 건데, 자, 한일 FTA가 되면은 공급망 다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무역 수지는 좀 보존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거를 좀 민감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통상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발 관세 얘기를 한일 FTA 국면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난 3월에 한중일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들이 가장 중요했었냐면 한중일 경제장관들이 우리 앞으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FTA 얘기를 해봅시다. 논의를 해보자라는 데까지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피해를 좀 덜 보려면 동아시아 3국이 사실 그동안에 안 친하고 좀 싸워왔잖아요. 네. 합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한일 FTA라는 거는 양자 FTA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CPTPP라든지 아니면 한중일 FTA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동안의 정치 외교 역사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동아시아 3국의 경제 블록이라는 것이 이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한일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의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통상의 지도 변화가 생기면서 네. 경제 블록화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다면, 마치 EU와 같은 것이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다면 이라는 질문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중국이 그동안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일 FTA를 지금의 국면에서 중국이 오히려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속으로 반길 수도 있다라는 분석 역시도 가능합니다. 세 나라, 한중일 세 나라 모두 거대한 수출 대국들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강화된다면 중국도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일 거다.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자라는 네. 논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오히려 이 한일 FTA라는 것이 물론 한국도 미국의 동맹이고 일본도 미국의 동맹이지만 그럼, 네. 한일 FTA를 사실은 반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그게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워싱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정가 특히 미국 상원 의원들로부터 나왔었습니다. 네. 그 저 한중일 상무장관들 사진에 우리 경제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단에 이 어려운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한중일 이렇게 손잡고 웃는 모습 만들어지기 참 어려운 건데 자, 미국이 지금 뭐가 있냐면 앞서 나온 CPTPP도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 이탈한 경제 협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 장벽을 높여서 보호무역주의를 하려 하는데 다른 나라들끼리 장벽을 낮춘다면 이 정책 효과성이 잘 될 수 있을까는 달갑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동아시아 경제 블록화 문제는 사실은 미국의 싱크탱크들에서 가능성이 낮지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다라는 보고서도 사실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미국이 반기느냐 중국이 반기느냐와는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해지는 지금의 국면에서 한일 FTA 진짜 의의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랑 일본 간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교역량이 되게 적잖아요. 베트남보다도 지금 교역량이 적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 FTA를 해서 교역량이 늘어난다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우리는 미국의 눈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미국의 상황도 봐야 되고 중국의 상황도 봐야 되는데 이 갈등을 조금 디리스킹이라고 합니다. 한일 교역액이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긴장에서 조금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FTA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측면으로든 의의가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분석들이 외교가 혹은 통상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교역을 늘릴 수 있다. 압력을 조금 뺄 수 있고 피할 수 네.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장님 마무리 질문으로 어려운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공급망이 크게 바뀌면서 출렁거리면서 이 비중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미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무려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우리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주로 보면 반도체 그리고 AI, 전기차 여기다가 이제 조선과 같은 우리의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미국과의 이제 최대 시장이 이제 개방됨으로 해서 투자가 더 늘어나면서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공급망에서 지금 한국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 보복처럼 중국은 경제적 보복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체제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 가격 경쟁력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좀 높여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그리고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개 국가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국가로 뭐 신흥시장 동남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이런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좀 다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 블록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어떤 나라와 어떤 블록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 그 경우의 수의 하나로 아마 일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핫이슈 한국경제TV 신인구 기자, 참재원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미국 경기에 골디락스가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골디락스라는 말은 영국 동화에서 유래되는데요. 동화 속에서 곰 3마리가 나오는데 각자 다른 크기의 죽, 의자, 침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죽은 싫고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침대도 싫어해서 딱 좋은 죽, 의자, 침대를 찾아 편안히 잠이 듭니다. 여기서 딱 적당한 상태가 경제에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나 금융에서 골디락스라고 하면 너무 과열되지 않고 너무 침체되지 않은 딱 좋은 경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골디락스는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이룬 상태여서 소비와 투자, 고용과 물가가 모두 조화를 이루고 금융시장이 안정돼 경제 전반이 좋아지는 걸 뜻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 우리 50만 대군의 국방 정책을 또 한 해 6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짜는 분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련 어떤 메시지나 제안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 의견 너무 궁금합니다. 국회 방송 스튜디오에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광복절 있었는데 뜻깊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태안 출신의 광복 독립운동가 유해를 120년 만에 고향으로 모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태안의 남면에 가면 우은 문양목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네. 1905년에 하와이에 사탕누수 노동자로 가십니다. 네. 그리고 1907년도에 샌프란시스코로 가시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세요. 대동 보국회를 만드셔서 발행인이 되시고 또 독립운동을 하시고 스티븐슨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이 스티븐슨 아니었어요. 이제 조선을 배반을 하죠. 고종을 배반하죠. 그러니까 이 처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뛰어들으셔서 또 이 열사들의 뒷바라지를 다 하시고 변호사비를 다 내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또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또 사셨어요.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교회 부속으로 학교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어른이 국내에 모셔오질 않은 거예요. 이국 땅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셔오는 작업을 한 5년 동안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의미 있는 것은 돌아가신 지 1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후배들이 해드려야 될 일 아닌가. 아, 힘들어도 1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오셨죠.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국방 현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력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60만 대군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50만 대군. 근데 뭐 신생아 수가 주니까 당연한 겁니다. 제가 태어난 71년도에 우리 국민이 102만 명, 단군 이래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해 25만 명 신생아, 우리 소중한 신생아 진짜 25만 명도 좀 겨우 태어납니다. 병역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오기 때문에 네.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이 기술적인 문제나 또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커버할 수가 있겠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전방에 이러한 경계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과학화할 수 있습니다. 실지가. 네. 또 앞으로 전쟁도 사람이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봤듯이 드론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적 아주 훈련되어 있는 이러한 전문 군인들로 어느 정도는 좀 커버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군의 과학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제가 에스토니아 갔더니 거기에 디펜스 리그라는 게 있어요. 디펜스 리그. 네. 뭐냐면 현역들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워게임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시니어 아미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좀 비슷해요. 예비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예비군이 아닙니다. 예비군도 마치신 네.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네.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나라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팀을 만들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니어 아미라고 해요. 예. 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 세계에서 한 3개 나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네. 그리고 에스토니아도 이게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네. 인구가 적지만 이러한 자발적인 볼런티어 디펜서라고 그럴까요? 네. 볼런티어 솔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러한 자원봉사자적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니어 아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훌륭한
그 예비역을 거치시고 시니어에 가 계시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이러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국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군의 과학화는 빨리 더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여러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네.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병영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주변에서 뭐 위원장님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병영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사고도 많고 자살 사고도 많고 해서 군의 인권 계속 증진시키고 있고 민주화도 꾸준히 추진해 와서 예를 들어 저 일과 후에는 휴대폰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많은 일들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군에서 위계가 안 선다. 특히 뭐 어머니들이 툭하면 뭐 이렇게 소대장,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이게 하고 군에서 이게 작전이 통제되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병사들을 믿어야 돼요. 연평해전에서 봤었을 때 딱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아니 총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다 우리가 사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전을 이끌었잖아요. 그게 우리 젊은 병사들입니다. 자유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 알고 있고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정확하게 서로 공유하고 알게만 하면 어느 때보다 전투력이 전 있는 병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투력이 약화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저 자제분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군도 군의 간부들도 옛날하고 틀려서 이러한 병사 한 사람에 대한 인권, 가치, 존엄성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게 지금 현재 지휘를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군의 특성상 믿고 맡기면 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 믿어도 된다? 그러면요. 예. 네. 앞서 드론 이야기하셨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관련해서도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도 위원장님께 면담 요청하고 이란 대사관에서조차 위원장님께 면담 요청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전도 마찬가지고 와 정말 드론전입니다. 네, 국방위원장으로서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드론도 저희가 훨씬 더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 터키가 지금 드론을 마구 생산해가지고 그냥 뭐 붕어빵 찍듯 찍어가지고 갖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술이 다 배워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무기 구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이번에 전쟁에서 보셨지만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방어 체계가 2개로 되어 있어요. 아이언 돔은 국민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아이언 빔이 있어요. 빔. 레이저 빔이에요. 쏴서 맞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개의 방어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 이란 전쟁에서 봤지만 이게 어느 한쪽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큰 미사일이 날라올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다 분석을 합니다. 또 1600km 정도가 되잖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위성 시스템 또 이스라엘에도 한 7개군요. 그 위성이 이스라엘 자체가 갖고 있는 게 7개고 또 유럽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이 포착이 되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저 미사일을 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로 오면은 다 격추를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사막으로 갈 것 같으면 돈이 비싸니까 그냥 거기 떨어뜨리게 놔뒀고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이 드론이 오잖아요. 그래서 총 미사일에서부터 드론 모든 게 다 4만 발 정도를 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는 빔으로 요격을 하고 이런 체계를 다 갖췄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 우리도 이 체제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3축 체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방공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이제 이 비임 체제도 한국형 비임 체제도 빨리 갖춰야 되고 그래서 네. 상당히 저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또 전쟁의 형태가 이제 무인 AI를 이용한 드론이라든가 또 AI를 이용한 무인 이러한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무기 획득에 대한 아주 촘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배운 그런 교훈이죠. 네. 방산 관련해서 우리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 조선산업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방산이 지난해 한 100억 달러, 14조 원어치를 수출하는 우리 정말 차세대 정말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나사가 기술 개발하는데 그것이 일론 머스크의 뭐 이렇게 스페이스X 같은 데로 이전되면서 그것이 이제 군사 전력으로 활용되거든요. 네. 또 우리 정부도 정말 이 방산 산업에 이런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산은 국가 지원 체계에 의해서 발전돼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하는 비용 모든 것들을 국가가 부담을 했어요. 이거를 사는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 기업이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우리 방산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거 물건 사주는 것도 국방부에 사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이 회사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사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연구 개발에서부터 기업도 참여했지만 네.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동안 전쟁이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없었던 시대에 평화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적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갖고 왔던 또 다른 데서 갖고 왔던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더 써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네. 또 실전에서 사용을 해왔잖아요. 대치 상황이니까 이것들이 이제 시기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방산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돼 있고 네. K9 같은 경우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지금 주문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게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빠르지요. 네. 품질이 우수하고 노르웨이에서 이 전차들 48시간인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 뭐 그 악조건이잖아요. 산악도 가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 전차들이 다 퍼졌어요. 못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차들은 가다가 목표물을 보면은 조준해서 쏴요. 근데 네. 우리 전차는 어떠냐? 달리면서 그냥 바로 쏘고 그냥 달리면서 쏴요. 백발백중이지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전차는 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K방산이 이게 우수하구나. 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천무 같은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이마스하고 동급이에요. 가격도 훨씬 싸고요. 아주 품질 좋고 납기 빠르고. 거기는 지금 주문을 하면 7년 정도 걸리잖아요. 7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 주문을 하면 한 2, 3년 내에 그걸 맞출 수가 있다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께서 밀어주시고 키워주신 산업이 바로 이 방산이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가장 혜택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시죠?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럽 보고 방위비 올리라 그러잖아요. 네. 리투아니아 이런 데, 에스토니아 이런 데는 GDP의 7%까지 올립니다. 5%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사갈 곳이 하이엔드는 미국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우리 방산도 네. 이 흐름에 맞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팔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국방비 증액해라.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도 지금 GDP 한 3.8%까지 올리면 우리가 1년 한 60조 쓰는 게 90조까지 늘려야 한다면서요. 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하면 안보 관련 고지서를 낼 텐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특히 뭐 주한미군 분담금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뭐 10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 100억 달러. 10조 원이 넘는 예. 이런 액수들이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8.3% 올렸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우리가 서두를 했죠. 네. 바이든 정부하고. 네, 네, 네. 굉장히 잘한 협상이지요. 네. 이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기여하고 있는 이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럼요.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가상적국이 됐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모가 적었었을 때 이런 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러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액수가 적고 많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안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이 얼마인지를 네. 잘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또 이 부분을 또 들여다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만 계산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제 정치학하고도 연결돼 있고 우리의 생존 문제가 북한의 문제뿐 넘어서 네. 네. 주변국하고에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북 대남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군의 작전 실패일 뿐더러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지금 이 집권층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대북으로 나가는 북한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북 방송이에요. 심리전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북한이 두 군데에서 중에서 한 군데를 이것을 아마 철거하는 이런 기만 전술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북한이 우리의 대북 방송 철거한 거에 상응해 가지고 화답한 거로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참에서 이 팩트를 발표를 했고 네. 이거를 받아가지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안보실 이쪽에서 이거를 또 이게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이틀 뒤에 김여정이 직접 나서가지고 김정은이 나선 것도 아닙니다. 허망한 개꿈이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이거를 정보 분석을 여러 형태로 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내년도 예산안, 특히 이제 국방 예산 짜야 합니다. 60조 원이 넘는.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예산 뭐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사병 봉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병장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네. 좀 넘고요. 그런데 이제 초급 장교들 또 이 부사관에서부터 ROTC 학사 이러한 단기 근무하고 있는 초급 장교들에 대한 처우가 문제가 돼요. 네. 병사들은 18개월 근무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장교들은 27개월 근무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낮아요. 이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초급 장교들, 이분들 우선 대학교에 ROTC들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률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거 문제 제기를 해서 많이 지원폭을 늘려놨습니다. 이제 갓갓으로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이 병사하고 같아지니까 또 복무기간이 기니까 자꾸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초급장교야말로 아주 피라미드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급장교들에 대한 간부들에 대한 우리가 이 복리후생과 급여 네. 이런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는 반드시 상당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할 때는 아주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요. 또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그 군의 과학화 문제 이건 아주 급하거든요. 드론 같은 거. 네. 특히 우리가 드론이 뒤져 있습니다. 북한은 드론 전쟁에 가가지고 지금 2만여 명이 지금 참전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이 드론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고요.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한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이에 대한 R&D에서부터 네. 많은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줘야 군이 과학화하는데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성일정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